베스트픽 일본어 한자 원리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일본어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를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자료입니다. 사실 당신도 저처럼 학창 시절에 한자 깜지 쓰면서 이걸 왜 이렇게 그려야 하지? 하고 좀 막막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아, 정말 많죠. 그 획 하나하나를 그냥 규칙으로만 외우려고 하면 한자는 정말 뭐랄까 고통스러운 암기 과목이 되기 십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는 그런 접근법에 잠깐만요 하고 딱 제동을 겁니다. 모든 한자는 사실 그림이었고 그 그림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이 딱딱한 한자를 살아있는 그림과 이야기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대신에 글자 속에 숨겨진 고대인들의 상상력을 한번 같이 추적해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료에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꼽는 부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사람의 머리를 상징한다는 돼지의 머리 두입니다. 네, 그 점 두 개처럼 생긴 아주 단순한 모양이죠. 하지만 이 작은 부품이 다른 그림들이랑 만나면서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시작하면 앞으로 나올 한자들이 훨씬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사람의 머리 아니면 무언가의 꼭대기라는 이미지. 이걸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사람의 머리 그럼 이 머리가 어떤 그림과 처음으로 만나게 될까요? 자료의 첫 번째 예시가 바로 사귈 교자인데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좀 당황했어요. 돼지의 머리 밑에 아비 부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 아버지의 머리인가? 사귀다랑은 대체 무슨 상관이지? 싶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한자의 첫 번째 함정이자 가장 재미있는 반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아비부처럼 생긴 부분은요. 아버지와는 정말 1%도 관련이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건 그림을 잘못 본 거예요. 자료에 따르면 이 부분은 사람이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겁니다. 아, 다리를 꼬고 있는 모습이요? 네네. 그렇게 듣고 다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네요. 그 X자 모양으로 교차된 가리. 그럼 돼지해의 머리 두가 사람을 나타내고 그 밑에 후어 모양이 교차된 다리라면 사람들이 서로 오가며 만나는 모습? 그래서 길이 엇갈리는 모습이 되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교라는 글자의 본질은 바로 교차와 만남인 거죠. 사람이 도이어 서로 오고 가며 다리가 엇갈리는 부 모양, 이미지. 그래서 교통이라는 단어에 길이 서로 엇갈리는 것, 교환이라는 단어에 물건을 서로 주고받는 행위에 이 글자가 쓰이는 겁니다. 와, 심지어 국가 간의 만남인 외교라는 단어에도 이 만남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죠. 아버지라는 그 오해 하나만 풀리니까 글자가 갑자기 막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드네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교차로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럼 이 만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인 사물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료에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예시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이 만남, 교에 나무 목을 더하는 거죠. 네, 나무 목변에 사귤 교우를 합치면 학교 교가 되죠. 맞습니다. 학교 교가 됩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무, 목으로 지은 건물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곳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실제로 옛날 학교는 목조 건물이 많았을 테니 아주 직관적인 설명이에요. 저도 딱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아, 나무로 지은 학교구나 하고요. 그런데 자료를 더 읽어보니까 이 교라는 글자에 완전히 다른 뜻이 숨어 있더라고요. 비교하다 혹은 바로잡다 라는 뜻 말이에요. 네, 맞아요. 교정 본다고 할 때 쓰는 그 교자잖아요. 나무와 만남이 어떻게 바로잡다라는 의미로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한자의 유연성과 상상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거죠. 고대에 계산을 하거나 기록을 할 때 산가지라고 하는 나무 막대기를 썼거든요. 아, 산가지요. 네, 이 나무 막대기들을 나란히 늘어놓고 서로 교차시키면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여기서의 교는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나무 막대기, 목이 서로 만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두 개를 나란히 놓고 틀린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모습. 그래서 교정이고 교열이 되는 거네요. 와,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의 핵심 이미지, 교차한다는 개념이 사람에게 쓰일 때랑 사물에게 쓰일 때 이렇게 다른 이야기로 뻗어나갈 수 있다니. 맞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공부할 때 단순히 교는 학교라고 외우는 것과
아, 나무 막대기를 교체하며 비교하던 모습에서 유래했고 그게 사람들이 교류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확장됐구나 라고 이해하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죠. 후자는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만남과 비교의 세계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이야기했던 돼지 해머리 두, 즉 사람의 머리라는 부수가 이번에는 조금 더 어둡고 무거운 주제와 만납니다. 자료에 나오는 다음 글자는 바로 망할 망입니다. 네, 망하다, 죽다, 없어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죠. 이 글자 역시 돼지 해머리 두와 또 다른 부품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수물은이라는 부수인데요. 갈고리처럼 생겼죠. 돼지 해머리 두는 사람의 머리고 수물은은 자료를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서 몸을 구부린 모습이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사람이 쓰러져 몸을 구부리고 죽어있는 모습. 그래서 죽다 없어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군요. 굉장히 직설적인 묘사네요. 그렇죠. 고대 갑골문을 보면 정말 사람이 웅크리고 쓰러져 있는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삶이 끝나고 존재가 사라진 상태를 그대로 그림으로 옮긴 거죠. 이 사라짐이라는 강력한 이미지가 이제 인간의 가장 복잡한 기관인 마음과 만나면서 아주 흥미로운 두 갈래의 길로 나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 자료를 읽으면서 제가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에요. 없어짐이라는 개념이 마음, 심과 만나서 두 개의 다른 글자가 탄생하잖아요. 바로 잊을망, 바쁠망. 네네. 저는 이 두 글자를 볼 때마다 모양이 너무 비슷해서 항상 헷갈렸거든요. 망할 망자가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왜 하나는 있다고 하나는 바쁘다인지 도저히 연결이 안 됐어요. 거의 모든 학습자가 같은 지점에서 헷갈려 합니다. 핵심 열쇠는 마음심의 위치에 있습니다. 부수가 어느 자리에 놓이느냐에 따라 글자의 이야기가 180도 달라지는 마법이 여기서 펼쳐지죠. 위치요? 네, 먼저 잊을망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잊을망은 망할 망이 위에 있고 그 아래에 마음 심이 놓여 있네요. 위아래 구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몸에서 생각하고 기억하는 곳이 어디죠? 머리죠? 그렇죠. 바로 머리잖아요. 이 한자에서 왕은 위, 즉 머리 쪽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풀이됩니다. 마음속에 어떤 기억이 머릿속에서 사라져 없어지는 것. 즉 망각이라는 정신적인 활동을 표현한 거죠. 위치가 그런 의미였군요. 잊는다는 행위는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사라짐, 왕을 머리 위치인 위에다가 둔 거네요. 와, 정말 기가 막힌 설계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송년회를 망년회라고 하잖아요. 한 해에 괴로웠던 일들을 마음속에서 또 머릿속에서 깨끗이 없애버리자는 의미가 이 한자 구조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제 잊을망자는 위아래 구조, 머리에서 사라지다 라고 기억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겠죠. 절대 안 헷갈릴 것 같아요. 와, 그럼 이제 문제의 두 번째 글자, 바쁠망으로 넘어가 보죠. 이 글자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마음심 부수가 왼쪽에 심방변 형태로 오고 오른쪽에 망할망이 붙어 있어요. 좌우 구조네요. 이 배치는 이야기를 어떻게 바꾸는 건가요? 심방변은 아시다시피 마음이나 감정과 관련된 글자에 주로 쓰이죠. 이 글자를 풀어보면 마음이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마음이 죽은 상태요?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일에 너무 몰두해서 주변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정신이 없는 상태를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기능을 멈춘, 즉 죽어버린 것 같은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잊는 것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특정 행위라면 바쁜 것은 마음의 상태, 그 자체를 말하는 거네요. 내 마음이 심히 다른 모든 것에 대해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한 가지에만 쏠려 있는 상태. 그래서 그렇게 바쁘면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 두 글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죠. 왕은 머리 위에서 있는 것이고 몽은 마음 옆이 바쁜 것이다. 이 미묘한 위치의 차이가 정신활동과 마음의 상태라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개념을 완벽하게 구분해내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놀랍다는 말로는 부족하네요. 이건 거의 건축 설계도 같아요. 부품의 위치 하나하나에 다 의도가 담겨 있으니까요. 망할 망이라는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마음이라는 부품을 위아래로 붙이냐, 좌우로 붙이냐에 따라서 망각과 분주함이라는 전혀 다른 건물을 지어낸 셈이잖아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한자가 바로 그런 의미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부품이 가진 고유의 의미와 그 부품들이 결합되는 구조와 위치가 합쳐져서 하나의 완성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원리를 알고 나면 한자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선의 조합이 아니라 한 편의 짧은 드라마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정말 그러네요. 오늘 저희는 사람의 머리, 교차하는 다리, 나무, 그리고 마음이라는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그림 조각들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각들이 만나고 재배치되면서 학교, 교정, 있다, 밥보다 같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순 암기였다면 망 하고 막 소리내어 외우고 있었겠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한 것처럼 글자를 분해하고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상상하고 또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확장되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학습이라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즐거운 지적 탐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한자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의 탐구를 함께 해주신 당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희는 마음심 심이라는 부수가 망할 망이라는 그림과 만나 있다와 바쁘다라는 섬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한자 중에 마음심 심이 들어간 또 다른 글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느낄 감이나 사랑애, 생각할 사 같은 글자들이요. 그 글자들 속에서 마음은 또 어떤 다른 그림들과 만나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